전국이 4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한상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KBS 열린 토론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입니다. 줄여서 제목전 토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 GPT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고됐고 이미 변화가 시작됐죠. 첨단 기술과 차세대 혁신 기술들의 시험장이라고 불리는 CES 2024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도 올해의 화두는 단연 AI였습니다. 첨단 산업뿐 아니라 비전자 기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목전 토크 1부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제작진 픽에서는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생활 양식의 변화가 가져온 집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가구 기업이죠, 이케아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기보다 혼자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혼자가 즐거운 대한민국. 우린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지 제목전 토크 2부에서 전방위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을 사랑하는 영화평론가 강유정 강남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변호사 정지우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전공과 개성과 지식을 가진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목전은 출연자가 고르신 주제입니다. 이종필 교수님 발제해 주시죠. 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라고 하죠, 통칭 CES 2024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한 해 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어떤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그 780개 넘는 기업이 참여를 해서 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했고, 아하.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도 한국엔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예. 거기서 올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역시나 인공지능이었고,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 원년을 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삼성전자에서 그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또 이제 CES와 맞물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 CES에서도 뭐 다녀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모든 곳에 인공지능.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정말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바로 탑재돼서 나오는 시대면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CES랑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주를 들고 왔습니다. 예. CES, 뭐 CES라고도 하더군요. 이제 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이게 네. 이제 매년 1월에 열린다고 네. 하는데요. 이게 이제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공식 명칭이 이제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여서 이제 CES 그 머리 꿀자만 따서 그렇게 부르고, 네. 뭐 이거를 이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게 67년에 뉴욕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이 주관하는 단체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라고 하는 데고, 이게 처음에는 20세기 뭐 중반 후반 때는 주로 이제 백색 가전, 말 그대로 이제 전자제품, 일렉트로닉스니까 그런 백색 가전, 전자제품, TV나 VCR이나 오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였는데, 21세기 들어오고 201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ICT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정보통신 기술이 여러 가전제품과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들어냈었는데, 예. 그런 어떤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CES에서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제품보다는 어떤 신기술, 혁신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이는 그런 어떤 박람회로 이제 그 변신을 하면서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도 하고, 2020년 이후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그런 놀라운 신기술들, 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세계 최대의 산업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CES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이제 관심의 중심이 그 비대면 생활이었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스마트홈 관련 기술들이 집중 조명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단연 AI, 인공지능이 중심이 됐었고요. 첨단 기술의 어떤 이제 진보와 유행에 따라서 그 관심사도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이런 것들 체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이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뭐 고작 대면 수업을 진행한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 전에 이 메타버스로 수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착장하느라 다들 애를 먹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레디 플레이 원 영화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선 메타버스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을 해서 메타버스용 뭐 졸업 가운을 뭐 입힌다라던가 이런 얘기들로, 아니면 한국형 그 메타버스인 뭐 제페토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바쁘게 오갔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적인 차이가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 학생의 인종이 그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에서는 인종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되려 오프라인에 있었던 차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메타버스가 천국이구나, 뭐 이런 식의 차별을 없애는 되게 네. 평등한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네. 대면이 되자마자 이 메타버스가 곧 이 모든 오프라인의 차별과 그 갈등을 없앨 핵심 키워드처럼 이야기가 되더니 그냥 갑자기 좀 사라져버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쏙 들어가서 학교에서 활용하던 그 많은 메타버스 클래스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있긴 있거든요. 네. 금방 또 AI로 많이 바뀌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종필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컨슈머가 제일 앞에 와 있는 행사잖아요. 소비자에게 이 일렉트로닉 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상품을 소개하는 곳이고, 여기에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은 기술 발달이 아주 최첨단 상품이라 바로 상용화되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갈 상품을 소개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발명품 증진대회처럼 아이디어는 좋은데 야 저거는 상품은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곧 상품이 될 것들. 그 얘기인 즉슨 AI로 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곧 아마 일상을 들어오겠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매 가능한 것들로 접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CES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앞당겼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정지우 작가.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출판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뭐 출판계 어떤 트렌드들이 있나 보게 되는데 네. 확실히 AI 관련 책들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고 그 왜 우리 알파고 딥러닝 그 회사였던 그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가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이 이제 AI에 대한 책인데 제가 불과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또 오늘 주제에 또 이정필 교수님께서 AI 주제로 갖고 온다 그러셔서 전 또 책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고 그 어떤 이 AI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정말 이제 혁명적인 시기에 왔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농업혁명, 전기혁명 못지않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혁명적인 시대 전환기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빌 게이츠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 전환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작년에는 특히 뭐 챗 GPT 관련된 책들이 또 출판 시장에서 엄청난 또 그런 흥행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AI에 대한 관심이 출판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같은 것들을 나가 보면 학교나 도서관에 학생들이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뭐예요 하면 이 뭐 AI, IT,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체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것보다 개발자 되고 싶다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과제물 쓰는데 GPT가 많이 이용된대요. 챗 GPT가. 네. 구별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 참. 저는 아예 GPT 활용 글쓰기 해보라고 시키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주고 GPT 써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써봐라. 라고 해서 서로 스스로 비교를 해보게 하면 되게 묘한 차이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GPT를 써봤을 때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써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게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절대 거짓말을 하더라도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 그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관심 없습니다를 안 하니까 거짓말이든 아니면 가짜 주석이든 있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이 기술이라는 게 막상 학생들이 직접 써보면 쓰는데 한계가 있고 생각보다 다 낸 글들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하게 되면 뜨끔하는 거죠. 이거 잘못 과제됐다가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데 지금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도 GPT를 활용한 뭐 문서 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훈련을 좀 하기도 해서 되려 어느 정도는 양성화해서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죠. 뭐 양성화하는 길이. 그러니까 제 그 주관적인 기억으로는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제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알파고랑 아까 말씀하신 그 이세돌 구단의 대결. 이세돌 구단이 패배한 거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AI와 인간의 어떤 뭐 경쟁의 장이 이미 열린 것 같아요. 헐리우드 작가들도 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어떤 위험성에 대한 공포를 느꼈는지 파업을 뭐 이런 주제로 했었고요.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프랑스에서 인간 변호사가 1년 걸릴 그 법률 업무를 1분 만에 해내는 앱이 출시가 돼서 인기가 지금 대단하대요. 큰일 났어요. 네, 열자마자 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유료 서비스라서 연간 뭐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1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고급 서비스는 훨씬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기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50년 동안의 판례를 다 축약해서
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니까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법률 전문 AI 어플이 생긴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판례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찾아주고 비슷한 판례 추천해주는 사이트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유사하게 접근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 앞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남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판례나 법이라는 게 창작이나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른 데거든요. 학습하고 경험하고 입력하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도의 어떤 판단과 어떻게 보면 양형이나 이런 인간에 대한 철학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법 해석은 또 기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어플입니다. 네. 앞으로 좀 걱정. 두 분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는 좀 앞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노동 대체라는 게 이제 가장 이슈일 것 같긴 해요. 뭐 네, 지적 네. 노동 대체 이런 것들이. 네. 네. 또 변호사로서도 사실 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문의 분야에서도 뭐 챗GPT나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는 예들이 있죠. 네, 뭐 제 뭐 전공하는 입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추출하는지 인공지능이 패턴 인식에 워낙 뛰어나니까 인간이 나 기존의 기계가 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판별해내는 거. 지금은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제 그 활용이 되면서 논문 작성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네. 뭐 실제로 예전에도 인공지능이 교과서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거 언어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정형화된 틀 내에서 뭔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건 기계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인간처럼 뭔가 가설을 던지고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이런 인공지능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인간과학자와 인공지능 과학자가 협업을 하는 이런 시대도 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만 하면 좋은데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게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두는 바둑수를 인간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인간의 바둑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죠. 그럼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과학자가 우주의 수많은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알지 못한 어떤 방정식을 제시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학자들은 그거를 왜 그런 식이 나는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얻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과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뭐 가까운 미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은 저는 낙관하시는군요. 이제 예.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조인이 아니지만 아까 네. 말씀 듣다가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최근 가장 핫한 그 법 철학자가 하버드에 있는 마사시 누스바움이잖아요. 시적 정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뭐냐면 그런 판례에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민이라던가 이런 일종의 공감의 기능이 판사한테 제일 중요한 거다. 법적 판단을 내릴 때. 근데 이게 이제 AI가 거기까지 학습이 가능할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그 잔혹함을 표현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해나 아렌트의 그 평범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직능성이거든요. 베널리티라고 해서 직능에 가장 충실한 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평범성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AI가 가장 직능에 아주 충실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면 판사만큼은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와 판사처럼 법을 다루는 존재만큼은 AI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거꾸로 들어서 저는 두 분의 인간 변호사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CES에서는 뭐 스마트 반지도 나왔다고 하고요. AI 칫솔, 뭐 베개, 그릴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출시가 된다면 이건 한번 사보고 싶다. 뭐 이런 제품이나 기술이 있으세요? 이게 저는 가장 그 욕심이 났던 게 그 LG 전자에서 나왔던 시그니처 올레드 T라고 하는 투명 무선 TV. 네, 정말 탐이 났고요. 예. 출시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못 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기술 중에는 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접근성 기술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보니까 그 CES 2024 등록자 60% 이상이
65세 이상의 시니어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S 혁신상을 수상했던 국내 스타트업 중에 25% 이상이 헬스케어 기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수라든지 뭐 수전증 방지 기술, 로봇슈트 기술, 그리고 뭐 배뇨장애, 당뇨 등 특정 질환 환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거 뭐 시각장애인용 어떤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블루투스 타이밍 장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앞으로 그 취약계층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 국내 스타트업 만드로라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분 손절단 장애인용 로봇 손가락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은 정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소외되고 뭐 좀 어떤 취약계층들의 삶을 먼저 이렇게 좀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데 디지털 헬스 기술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 진단까지 나가는, 그래서 뭐 비침습 당뇨 진단 기술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획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정맥 발생 기간을 예측하는 솔루션도 있고 뭐 전립선암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뭐 조그만 기기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 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 제품들이나 기술들. 네. 손 변호사님. 저도 찾아본 것 중에는 건강과 관련된 신기술이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이제 칫솔 관련한 오클리넥스 울트라 와이파이 제품이 소개가 되는데, 사용자의 이제 구강 구조를 분석해서요, 양치질 습관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고, 우리 이제 전동 칫솔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좀 나아가서 이 사람 습관도 체크하고 구강 구조도 보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충치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 이런 AI도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베개도 나왔더라고요. 국내 스타트업인 텐마인즈가 이 모션 필로우라고 해서 코를 고는 사람이 이렇게 위치를 좀 바꾸거나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자세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남편이 너무 코 곤다 할 때 이 베개를 선물해 주는 센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고기 잘 못 굽는 분들 적정한 온도로 잘 굽게 해주는 AI 고기 굽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욕심이 좀, 그러니까 생활용품들에 특히 이제 스테이크 잘 구울 수 있는 그릴 뭐 욕심 나네요, 저도. 이쯤 되면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선사할 미래는 과연 이게 인간을, 그러니까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이것도 미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 교수님. 그게 차페크의 소설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로봇이죠. 로보타에서 나와서 노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로봇은 노동력을 덜어주는 기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고, AI가 붙이면 인공적으로 지능을 가진 로봇이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CES에서 소개된 것은 이제 AI,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SF 소설에서 아이작 아시모프라던가 로봇의 3대 원칙 이런 것들에서 공포를 가졌던 것들은 뭐냐면, 로봇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건 인간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만 해야 하는데, 혼자 나름의 생각을 해서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최종적으로 인간을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담 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AI를 의인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AI는 탄생도 죽음도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정보체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인간을 정복한다거나 인간을 절멸시킨다거나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은 AI가 저절로 가질 수는 절대로 없는 거다. 문제는 인간이지 AI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AI를 과도하게 의인화하는 것에 대한 거는 어쩌면 인간이 가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투영하는 걸 수도 있다. 아직은 그냥 AI는 미지의 영역이고 훨씬 더 상용화돼서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은 기술의 영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어요, 정 작가?
네, 뭐 그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통번역 기술 같은 것은 이제 뭐 제가 뭐 불과 한 1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까 열심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사진만 찍어도 뭐 거의 이제 모든 외국어들이 그 자리에서 번역이 되고 그 통번역도 통역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돼서 아 정말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뭐 다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로봇이 사실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0-40년 뒤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제 그럴 때가 올 텐데 그쯤 되면 집집마다 로봇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러면 꼭 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로봇이 노후를 좀 도와준다든지 가정일을 그런 미래는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 인공지능을 뭐 탑재했다는 이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세계 최초고 이게 모바일 인공지능 시대 개막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신들도 일단은 뭐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 앱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것이 이게 일단 예전에 없던 서비스이고요. 13개 국어를 그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상대 전화가 갤럭시가 아니라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기계 안에 칩이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챗GPT 같으면 저기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웹 서버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문제라든지 어떤 뭐 민감한 어떤 그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될 위험도 사실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메모나 녹음 같은 거를 이제 자동 요약해 준다라든지 웹 문서를 이렇게 자동으로 또 이제 번역을 해주고 그거를 요약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문서 형식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제가 시연하는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기술 좀 재밌었던 게 그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재미난 어떤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게 뭐지 검색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 대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편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 좀 잘려 나갔다. 그러면은 그 배경을 인공지능이 메워줘요.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일부분 있긴 한데 충분치는 않죠. 뭐 감쪽같이 메워주는 기능이 있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 비는 어떤 그 정지 화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정말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옛날에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많이 지금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저도 사실 좀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다른 제품만 써왔는데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통역이나 이제 번역의 언어의 이런 번역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시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프랑스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프랑스어로 저쪽으로 갔다가 상대방이 불어로 대답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한국말로 돌아오는 그리고 텍스트도 같이 나오는. 그런데 이제 약간 한 1초 정도의 이렇게 딜레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 정도라도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 뭐 외국 나가서 어디 이제 전화로 뭐 예약을 한다라든지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승부수를 제대로 뒀군요. 삼성전자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스마트폰 이제 앱을 사용하는데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남들 하는 거 보고 살려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손 변호사님은 뭐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지?
가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주 네. 고가면 좀 기다리고요. 살만하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업무상으로 통번역 비쌉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속기사 녹취록 만드는 것도 뭐 비싸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죠. 뭐 들죠. 1시간짜리 하면 뭐 많게는 수십만 원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요즘에 이런 것들이 활발화돼서 이게 법원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과 절약을 가져올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통번역사님들과 속기사님들에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 예. 굉장히 생활은 유익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는데요, 정말. 그리고 속기사라든지. 예. 재판하다 보면 네. 옛날 문서들이 한자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걸 번역 공증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지화하면 또 이게 번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고문서들도 해석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생각보다 그 영역이 대단한데요. 강 교수님. 그 조선왕조실록도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서로 얘기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컨슈머라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건 얘기 되게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게 정말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와 관계없이 다 중증도에 관계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AI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중증 장애인만 생각하더라도 근 위축도라던가 장애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상용화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려면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의 노화라던가 일종의 장애라는 게 이 상용화가 잘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미래 AI의 실제 노년을 도와주는 용도와 하나하나 개별화하게 되면은 AS도 개별화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결국 거의 건강한 사람 위주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AI 상품들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좀 복지 개념도 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런 AI 스마트폰이 사실은 클라우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는 논평도 합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그 반지, 뭐 시계, 안경, 베개까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전자 제품인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정지우 작가? 뭐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 AI는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상하기 나름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것을 상상하든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령 안경을 쓰더라도 뭐 자동 초점이 가능하다든지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컵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뭐 항상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인공지능에 따라서 맞춰주는 뭐 이렇게 뭐 분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엔 그렇게 화분을 놔두기만 하면 화분이 다 죽는데 이게 뭐 화분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다면 이제 알아서 그 뭐 물을 주고 뭐 햇빛을 쏘이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그야말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사실 AI가 적용되는 때가 또 멀지 않지 않았을까 뭐 예. 그런 생각도 여러모로 해보게 되네요. 예. 이 교수님. 온 디바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계 안에 그 인공지능을 직접 이제 구동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력 소모가 좀 적고 클라우딩하는 것보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단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여러 그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중앙의 어떤 중앙 집중된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다 하는 걸로는 좀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온 디바이스로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클라우드로 하는 것보다는 좀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여지가 사실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이렇게 유행을 한다고 해서 클라우딩이 사라질 거냐에 대해서는 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는 굉장히 특화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하지만 온 디바이스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제 뭐 스마트 반지 안에
거기에 뭔가 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가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느냐. 그럼 고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특정한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가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른 온 디바이스와 뭐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뭐 그런 형식으로 뭔가 좀 그 역할이 분담되면서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고유한 영역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까도 강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의 오류가 인간화, 지나친 인간화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SF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보통 기계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건 나쁜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도 그랬었죠. AI는 그 핵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아까도 이제 아시모프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게 아이로봇인가요?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 얘기도 이런 많은 작품들이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던 그 올 여름에 굉장히 지난 여름에 화제가 됐던 오펜하이머의 전기의 부재도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 이유도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러니까 과학자,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긴 하되 어느 정도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인류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저는 그래서 이 의인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인류를 결국 침탈하는 AI 로봇은 인간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AI 로봇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또 일종의 뭐 네트워킹을 타고 가는 이런 방식의 AI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인화라는 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이제 인간처럼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경이 인간을 공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계가 인간을 공격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기후 위기도 있지만 그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요즘 뭐 워싱턴 이쪽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 영하 뭐 56도 60도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냉한 상황에서 전기차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AI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프리징이 다 돼버리면 그때 나 뭐 하지? 이라는 생각이 가끔 해요. 저도 집에 지금 이종필 교수님처럼 전부 다 패드에 다 책이 다 들어가 있고 볼거리조차 거기 다 들어가면 정전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하지라는 공포. 사실은 AI가 인류를 정복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날로그 책 한두 권이 없으면 뭐가 인류를 구원해 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서 모든 것의 디지털화 혹은 모든 것의 AI 그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인류의 미래에 언젠가 만약 어떤 재앙이 온다면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이 퇴화한다거나 AI에 지나치게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런 미래가 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SF물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과의 어떤 경쟁 내지 뭐 갈등 대척점에 선다면 이건 말 그대로 뭐 재앙이겠죠.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첨단 기술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손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개발되고 그 진화되는 과정이니까 인간의 도구로만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영역에 이걸 침입하거나 활용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오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판하거나 오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의 한계로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는 거나 오작동이나 오류가 있었을 때 치명적인 인류의 피해를 야기하는 아까 말씀 핵도 될 수 있고요. 군사 프로그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명윤리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을 다루다가 오판하면 생명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특수한 분야들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휴대전화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여기 AI까지 탑재되는데 누가 훔쳐갔으면 저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어떠한 범죄 무방비 상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잘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도입이 된 게 이게 2010년 정도로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그걸 이제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술 진보가 빠르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상용화된 세상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 얼마 전에 그 EU에서 AI 규제 법안을 이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기술 위험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른 차등 규제를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뭐 생체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라든지 대규모 언어 모형 같은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어떤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유럽 내에서도 이제 좀 반대 의견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또 얼마 전에 이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었죠. 이게 뭐 세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 해당 산업의 그 좀 건전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같은 사례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엇나가지 않도록 좀 최소한 필요한 조치들이 뭔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의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붙어요. 이거도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유럽연합의 규제안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모조 만든 거라는 거 이미지랑. 표시라는 네.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는 거 표시하는 게 굉장히 그 투명성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규제가 없는데 그 지금 업체에서 이미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느린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서 뭔가 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말려 있는데 당연히 지금 그 무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굉장히 이게 좀 눈앞의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어떻게든 좀 전 세계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지우 작가. 네, 저는 이제 AI의 발전을 통해서 아무래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노동력 대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AI가 급속도로 뭐 거의 모든 공장이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기존에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찰, 선제적인 성찰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기본소득 논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로봇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도 뭐 기술 독점 같은 것들, 뭐 어쨌든 이런 AI 기술은 특정 업체들이 이제 독점을 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서 뭐 노동력 대체, 뭐 기술 독점, 기술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술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네, 전제돼야겠죠. 네. 예. KBS 열린 토론 1부에서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선사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강유정 강남대 교수, 정지우 작가, 손정혜 변호사,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요. 제작진이 고른 주제입니다. 전방위 토크 계속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그 집에서 지내는 생활에 어떤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집에서 뭘 할 때 만족감들을 느끼세요? 저는 슬프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도 되게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밀린 집안일, 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하는 집안일을 찾아서 하니까 예.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혼자만의 한두 시간이 있으면 이게 열린 토론을 위해서 꼭 봐야 되는 K 콘텐츠를 숙제처럼 재밌게 보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과 연관돼 있는 어떤 방송인으로서의 면모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정지우 작가는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는 아이한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저희 아들이어서 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가 잠들고 나면 이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책 읽거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있어야만 거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하루에 뭐 밤에 한 2시간이라도 있으면 되게 그걸로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혼자만의 시간이 다 필요하다고들 생각하시나 봐요, 강 교수님. 혼자만의 시간 저는 의외로 그 차에서 잘 보내고요. 그 음악도 듣고 싶은 음악은 혼자 이렇게 정말 충만감 있게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되려 그 소파에서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뭐 기대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냥 뭐 얘기 나누고 과일 먹고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소소한 얘기들 나누고 별거 아닌 잡담 뭐 가끔은 나는 솔로 빌런들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잡담 나누는 그 시간으로 조금 하루의 다른 이야기들을 씻어내고 좀 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혼자 사는 남자라서 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제 집에 있으면 다고요. 팬데믹 기간에는 그 이제 그 집에서 뭔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놔서 집에서 뭐 일하는 시간이 사실 좀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뭐 원고를 쓴다든지 논문만 뭐 쓴다든지 책 읽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뭐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이 사실 좀 이렇게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거 싫죠. 집에 있으면 그냥 저도 아무 짓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가끔 이제 OTT에서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면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OTT를 정주행하겠다. 예, 그때가 사실 좀 만족스러워요. 그 싱글인 서울이라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이동욱 씨랑 임수정 씨가 혼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뭐 그런 그 이동욱 씨의 역할에 가장 그 겹쳐지는 분이 지금 이 교수님이신데요. 네, 외모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사랑을 찾습니다. 주인공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가구 기업 그 이케아에서 발표한 그 조사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그러니까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평균이 한 60% 정도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43%만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 교수님? 제가 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님이랑 뭐 일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박서준 씨가 이렇게 스위스 언덕 같은데 작은 주택 같은 걸 바라보는 장면이 있대요. 저도 기억을 못했고 감독님도 그렇게 큰 의도를 가지고 넣은 장면은 아닌데 그 스위스에서 상영을 했을 때 스위스의 관객이 왜 그런 장면을 넣었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도는 스위스에 저런 집은 너무 흔한데 그러니까 넓은 초원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단독 주택이 너무너무 흔한데 우리한테는 그게 영혼의 막 평화 같은 로망 같은 집인 거잖아요. 대자연 속에 푸른 초원 위에 놓여있는 집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거의 은퇴 직전에 아주 인생을 잘 살아야만 환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에겐 일상인 것이 우리한테는 로망이고 환상인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어도 되게 아파트 구조 속에서 다른 집이 거의 보이는 상황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던가 여러 문제 때문에 집이지만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슬리퍼를 두꺼운 걸 신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집이 한편으로는 경쟁의 대상으로 어떤 집을 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도 늘 조금 조심도 해야 하고
좀 의식도 해야 되고 빨래를 돌리는 시간, 청소기를 돌리는 시간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게다가 창문을 열 때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굉장히 과밀한 도시 생활들이 대부분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좀 조사 결과 가령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 집은 그냥 왜 많은 생물이나 동물들처럼 내일 일하는 체력 충전을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한 거소 정도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교수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혼자 살아서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뭐 가족들이 있으면은 가족들끼리 어떤 부대낌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대 간 갈등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중2병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뭐 층간소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이 사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뭐 수십 평대 펜트하우스면 다들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니까 그래서 좀 그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가족들과 동거인들과 대화하고 웃는 것 이게 이제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는 답변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즐겁다고 답변한 비율이 40%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과거와는 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손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저는 쉬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집에서까지 사회적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대부분은 이제 저녁 없는 삶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가정 양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와가지고 밥 먹으면 해 떨어지고 내일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아주 기분 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기에는 객관적 시간이 짧다. 저만 해도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싶어도 들어가서 밥 먹고 좀 일찍 들어가서 8, 9시에 앉아있으면 애들 좀 숙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 애들 잘 시간 오고 씻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퇴근이 너무 늦는 게 우리 사회에 좀 그리 노동 집약적인 문제가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만약에 5시, 6시에 끝나가지고 저녁을 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분위기 바뀔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네, 그렇죠. 언제 선거에서 이런 표를 들고 나온 분이 계시는데 정지우 작가. 보통은 가족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을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이제 웃고 이러면서 충전되는 것 아닐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보면서 웃는 게 하루에 웃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짓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엔돌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 또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변화한 어떤 시대상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에 테레비가 한 대 있을 때 이럴 때는 다 같이 그래도 거실에 모여서 같이 드라마를 본다든지 대화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서 좀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수박 깎아 먹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스마트폰 각자 하나씩 들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모두 취향이 다르고 이제 아들은 들어가서 게임하고 딸은 들어가서 아이돌 보고 있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다양화된 취향 기술의 어떤 발전 IT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또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많이 소멸시키고 좀 혼자만의 몰두하는 그런 쾌락의 비중, 쾌감의 비중을 많이 좀 늘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도 이제 사춘기 오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더 이상 웃을 수 없겠죠. 그렇겠죠. 부모와의 교류를 좀 이렇게 피하게 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독립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해외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집 꾸미기 같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덜 하기를 바란다. 좀 여유를 이렇게 즐기면서 소파와 일체가 된다거나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비슷하십니까, 강 교수님? 제가 영화 화양연화를 봤을 때 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화양연화가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1960년대. 우리의 아파트 구조를 한 6집이 나눠서 쓰는 그런 영화에 홍콩의 특유한 거주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제 기억으로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이 훨씬 더 많았던 기억이 있고 강남 쪽의 일부 아파트 말고는 그러면은 안방과 아이들 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생각보다 프라이버시가 꽤 잘 지켜졌다면 점점점 아파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실제 프라이버시라는 문제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 맞는 듯해요. 과거 한옥 구조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사랑방 그리고 안채 해가지고 여성 공간, 남성 공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프라이버시 공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어디서 프라이버시를 찾아야 되나 싶은데 아까 정지우 작가님 말씀처럼 카톡 안에 가족 카톡방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초연결이에요. 집에서도 연결이 되다 보면 나와서도 과거에는 아침에 전화가 어딨어요. 학교 갈게 나오면은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밤늦게 들어올 시간 돼서 안 들어오면 그게 좀 사고가 될 수는 있지만 11시 12시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하고 살던 시대가 한 20년 전이었다면 지금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고 문자하거나 카톡하거나 돌이켜보면 왜 집에 와서 서로 떨어져 있고 싶은가 생각해보면 총량을 생각해보면 너무 붙어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뭐 시댁, 친정 이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 멀어져야 될 가족들까지도 너무 친밀하게 붙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연결 사회가 오히려 프라이버시 정말 나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나 니즈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양연화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따따닥 붙어있는 한 집안 안에 6가구가 들어있는 물리적 공간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회사 카톡에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하게 되면 방송 같은 패널 카톡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진짜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연결이 아니라 과연결 시대. 과연결 시대입니다. 아, 네. 그래요. 공감해요,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의식주의 핵심 요소인 거죠. 어찌됐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또 어떻게 보면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자 또 어떤 책임감이 부여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금이야 막 각방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1인당 한 10평 정도가 적정하다. 보통 4인 가족이 30평대, 20평대 많이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각자의 방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서 뭔가 취미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하는 공간에 나만의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코로나 때 이제 집 인테리어 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그런 의식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각방 있는 친구들보다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뭐 공간에서 생활한다거나 방 하나에서 4인 가족 살았다는 집들도 있어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뭘 하기에는 좁다. 지금 그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했죠.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이제 구분도 그래서 좀 모호해진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손 변호사님 아마 요즘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 저녁에 모이자 하면은 안 나오잖아요, 잘. 그렇죠? 눈치 보여서 제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네. 일단 이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인의 삶과 선택을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또 옳은 방향이기도 한데 그래도 과거의 세대들이 우리가 서로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나의 아내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아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이고 같이 어떤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같이 가져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집단에 소속하고 싶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느슨해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느슨한 거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으쌰으쌰 뭘 해보자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어떤 독립심이 강화되고 또 개인적인 취향이 아까 다양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생존의 독립성이 이런 개인주의를 낳은 거 아닌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개인의 삶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학생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도 좀 살벌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들 뭐 노트 보여주는 것도 사실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팀 프로젝트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학생들한테 다 같이 살아남고 다 같이 잘하는 법을 잘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너가 너 옆에 동료를 이기고 너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많이 가르쳤지. 근데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이게 그 공정이 이제 뭐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게 공정의 의미가 지금부터 젊은 세대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어떤 각자 도생 내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육강식의 어떤 정글의 법칙이 가장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오도되는 면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는 공동체가 과연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안, 그리고 어떤 대열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이고 죽음에 가까운 어떤 그런 좀 그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것이 좀 사실은 많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옛날과 비교해서 뭐 엄청난 스마트 기기도 발전하면서 사실은 가치관에 이런 게 다양하게 그 각 개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지향점들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좀 이런 개인주의가 증가하는 어떤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거를 또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뀌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이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또 있거든요. 그런 양가적인 입장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정 작가님.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은 집단주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집단주의가 굉장히 이제 문제되던 시대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좌파 우파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 집단 내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왜 너 이 나이 되는데도 결혼 안 하니, 이 나이 됐으면 어떤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집단적인 기준, 친척들이 모여서 조카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단주의의 어떤 집단 속의 기준과 정답 사회라고 불렸던 그런 현상들이나 혹은 집단 내에서 유계 질서, 뭐 상사가 말하면 무조건 밑에 사람 따라야 되는 어떤 상명하복,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집단주의가 너무 심각하고 문제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책을 썼었는데, 지금 10년쯤 지난 지금에서는 완전 정반대로 이 각자 도생이 엄청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한때 이 집단주의에 대한 문제와 반발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가다가 또 이제는 또 극단적으로 또 개인화되어 가서 이웃끼리 인사도 안 하는, 뭐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뭐 이웃 공동체들이 모여서 또 어떤 뭐 집단적인 뭐 따돌림이나 뭐 뒷담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혼자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기울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주의 부작용에서 다시 개인주의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닌 중간쯤에서 뭔가 양자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끌어안은 채로 뭔가 좀 병들어가는 측면도 있지 않나,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1인 가족,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비율이 한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뭐 이런 오늘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 가족의 해체나 전통적인 가족관과는 좀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양상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죠. 그게 과거에 제가 봤던 영화, 가령 싱글즈 같은 영화들에서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혹은 선입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도 괜찮아라고 격려해주는 측면이 한 30년 전, 20년 전 영화였다면 지금은 저는 좀 자본주의 키즈라고 이제 2021년 트렌드어로 나왔던 그 단어와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과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득인가? 아니면 일종의 인수합병처럼 결혼을 한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제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놀라웠던 믿고 싶지 않았던 소식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이를테면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 자녀일 때 훨씬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성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안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미혼모 자녀로 키우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아서 그렇게 선택하는 가족도 있더라. 그러니까 복지 혜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혜택, 경제적 복지 혜택이 있더라라고 해서 선택하는 젊은 부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게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는 자본주의 키즈들의 성장했을 때의 어떤 부정적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가족 관계,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교수님부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게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옛날에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됐던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적당한 거리두기, 적당한 무관심, 배려 없는 호기심은 좀 금지하고 그런 정도만 노력을 해도 좀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도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왜 명절 때 가족끼리 금지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족들끼리도 조금은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질문, 하지 않아야 될 요구를 지키면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적당한 거리두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적절한 무관심. 예, 정 작가님. 네, 저는 뭐 올바른 가족관이라고 할 것까지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랑을 지키는 법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부부간의 사이, 가족간의 사이, 뭐 아이의 어떤 뭐 성격이나 학업 성취도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끼리 매일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자 시간을 존중하되 저녁만큼은 같이 먹으면서 함께 웃는 또 그런 가족이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녁은 같이 먹자. 네. 공감가요. 예.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사실은 그 가족들 사이에 소송이 많습니다. 아까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가족도 가족이지만 거기에 돈이 개입되면 사실은 소송도 많이 제기돼서 지나치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하거나 그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법에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고 서로 고소하고 사실은 정말 노력해야지 모든 어떤 가족이라도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안 통하는 세대 같습니다. 주로 재산 싸움인가요? 상속 소송도 많고요. 부양료 소송도 많고요. 뭐 형제 간의 횡령 사기 사건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족끼리는 적어도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제일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는요. 1부에서는 AI의 시대. 우리는 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지목전 토크 2부에서는 제작진의 픽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생활 양식의 변화가 가져온 집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정혜 변호사, 정지우 작가, 물리학자 이종필 교수, 강유정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재 대피 요령 매일 강조해드려도 지나치질 않죠. 아파트 화재 시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고 젖은 수건으로 문 틈새는 꼭 막아야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한상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파 소식이 들리면 수도